흐린 하늘은 말이 없었습니다. 3월의 끝자락, 맑을 것도 없고 비가 올 것도 아닌 그 묘한 회색빛 하늘 아래 엄병원은 오늘도 사람들의 무게를 고요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낮게 들이운 구름 사이로 빛도 그림자도 선명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오늘 하루만큼은 판단을 미루기로 결심한 것처럼 모든 것이 어중간하게 유예된 아침이었습니다. 그 아침 주시라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뚜껑을 열었을 때 쏟아진 것은 빛바랜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뛰놀던 외가 마당, 외할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선 약방 입구, 그리고 간판 위에 선명하게 적힌 글씨 세자 대라약방.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그 건물이 지금 자신의 딸이 매일 아침 들어서는 병원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엄기분 외숙모가 지켜낸 것이 아니라 빼앗아 세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어젯밤 어머니 윤순애에게 들은 말들이 아직도 귓속에서 돌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은 파도처럼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이 스며드듯 조용하고 깊게 실화의 안으로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배신감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뒤엉켜 어느 하나를 먼저 꺼낼 수 없는 복잡한 덩어리가 되어 가슴 한가운데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말이었습니다. 시라는 한동안 진동하는 핸드폰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받으면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해야 하는데 지금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흔들릴지 알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딸의 전화를 외면할 수 있는 어머니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엄마 밥 먹었어요? 저 오늘 당직이라 저녁에 못 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의 목소리는 오늘도 밝고 따뜻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시라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괜찮아, 밥 잘 챙겨 먹어 라는 말이 목에 걸렸지만 어떻게든 밀어내어 내보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 시라는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대라약방이라는 네 글자가 그 낡고 빛바랜 사진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이었다.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저 병원이 되었는가?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그 오래된 물음의 답이 이제야 비로소 잔인하게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원장 병실에서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진기식과 엄기분이었습니다. 기식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패가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 그것을 꺼내기 직전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분노도 있었고 계산도 있었고 여기서 져서는 안 된다는 날선 집착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렇게 당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식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라약방의 서류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건물이 어떤 경위로 엄기분의 명의로 넘어갔는지, 이 병원 땅 아래 묻혀있는 30년 전의 불편한 진실을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서 이 방에서 자신이 몰린 자가 아니라 아직 패를 쥔 자임을 증명하려는 듯이. 그러나 엄기분은 기식이 예상한 방향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날카로운 말로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기식의 말이 끝나는 동안 엄기분은 그저 눈을 내리깔고 있었는데 그 침묵이 기식의 기세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이길 수도 질 수도 없는 싸움에서 상대가 갑자기 칼을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맞아. 두 글자였습니다. 담담하고 낮은
늙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말이 다 맞아. 그 약방 땅이 어떻게 됐는지 나도 알고 내가 거기서 잘못한 게 있어. 그리고 그 위에 이 병원이 섰지. 기식이 멈췄습니다. 이 대답은 예상에 없었습니다. 상대의 방어를 뚫으려 힘껏 밀었는데 방어 자체가 없어진 것 같은 당혹감이 기식의 얼굴을 순식간에 가로질렀습니다. 엄기부는 그 당혹감을 본 척 않고 계속했습니다. 나는 속죄하겠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잡을 거야. 윤순애 씨에게 먼저 사과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어. 너한테 약점 잡힐까봐 숨기는 것도 이제 끝이야. 기식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쥐고 있다고 믿었던 그 패가 상대 스스로의 손에 의해 먼저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약점을 무기로 사용하려 했는데 그 약점을 가진 당사자가 먼저 세상에 내놓아 버리면 무기는 무기가 아니게 됩니다. 기식의 입안에서 준비해 두었던 말들이 아무 쓸모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겨우 그 두 글자만 나왔습니다. 그 안에 무슨 말이 담겨 있었는지는 기식 자신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노인지 허탈인지 혹은 어딘가 예상치 못한 감동인지 엄기분이 기식을 봤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며 서로를 쓰러뜨리려 했던 두 사람 사이에 오늘 처음으로 진짜 무언가가 놓이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자네도 이제 정리해. 엉경이도 있고 소리도 있어. 그 아이들을 더 이상 이 안에 가두지 말게. 기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하게 박혀서 어떤 반응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세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 하나가 떴습니다. 받을지 말지 잠깐 망설이다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강세의 손발을 다시 한번 차갑게 묶어버리는 소리였습니다. 조기창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발. 목소리는 몰라보게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가늘고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위암 말기라는 사실을 강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기창이 출소 직후 그 진단을 받았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요. 그러나 알고 있다는 것과 그 목소리를 직접 귀로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강세는 핸드폰을 쥔 채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흔들어 놓았는지를 떠올리면 끊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 목소리의 주인이 지금 어딘가에서 혼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강세의 발을 묶는 또 다른 줄이 되었습니다.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무거웠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강세가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강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풍주에게 그 사실이 전해진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강세에게서 짧은 문자 하나가 왔는데 조기창이 연락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풍주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강세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강세에게 얼마나 무거운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풍주가 병원 복도를 나가 카페테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강세가 거기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홀로 앉아 식지 않은 커피를 마시지도 않고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풍주가 맞은편에 앉아 똑같이 앞을 봤습니다. 이럴 때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강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보러요. 이풍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했습니다. 그 짧은 두 글자 안에 담긴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나는 안다는 것이었고,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주시라가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엄기분의 병실 앞까지 왔다가 문 손잡이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었고 은인이었고 이제는 알고 보니 가해자이기도 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얼굴로 앉아 있을지를 생각하면 손잡이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등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강마리였습니다. 마리야. 시라가 불렀습니다. 마리가 눈이 동그래져서 엄마 여기 왜 있어요? 시라가 대답 대신 문 쪽을 눈으로 가리켰습니다. 마리가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리가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엄마의 손목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함께 들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엄기분이 침대에 앉아 있다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시라야. 그 한마디 안에 오래된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라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마리는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외숙모 시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진 봤어요. 데라약방 사진이요. 병실 안의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엄기분이 시라를 봤습니다. 내리깔지도 피하지도 않고 정면으로 봤습니다. 미안하다, 시라야. 그 말이 방을 가로질렀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의 말이란 원래 그렇게 짧은 것이었습니다. 길게 늘어놓을수록 진심에서 멀어지는 법이니까요. 시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스스로도 구분되지 않는 불금이었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물었습니다. 외숙모가 우리를 도운 것도 진심이었죠. 엄기분이 그래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진심이었어. 그렇다면 시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네요. 잘못된 것과 고마운 것을 함께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쉽게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실로 안고 살아가겠다는 어른이 된 딸의 말이었습니다. 마리가 엄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의 온도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지막 빛이 사그라들 무렵 강세는 낡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기창이 지내고 있다는 곳은 이름 없는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는 세상의 끝자락처럼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노크를 하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조기창은 강세의 기억보다 훨씬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살이 다 빠진 얼굴에 눈만 크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눈이 강세를 알아보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말보다 먼저 눈물이 나왔습니다. 강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왜 불렀어요? 차갑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판단도 용서도 아직 거기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만 묻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기창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받아줘. 내 것이야. 이거 하나 전하고 싶었어. 강세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른 침묵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20여 년이나 됐습니다. 살인자의 아들로 살아온 시간, 진실을 알고도 살아야 했던 시간, 마리를 사랑하고도 돌아서야 했던 시간, 그 모든 것이 이 고시원 복도에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세가 돌아섰습니다. 조기창이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살인자 아들로 살지 말고 그냥 강세로 살아. 강세의 발이 멈췄습니다. 한 박자 머물렀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강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눌러 쓴 편지 한 장이요.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줄에만 눈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너는 살인자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강세다. 그렇게 살아줘.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강세는 봉투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마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리가 받았습니다. 강세 씨, 어디야 했습니다. 강세가 말했습니다. 곧 가. 뭐 먹고 싶어? 한마디 더 붙이면서 어딘가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은 것을 마리는 알아챘습니다. 그냥 와 했습니다. 뭐든 있어. 그 짧고 따뜻한 말이 차가운 골목에서 강세를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달라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분주했고 복도의 냄새는 어제와 같았으며 형광등 아래 의사들은 오늘도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 안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제와 오늘 사이에 아주 조용하고 결정적인 무언가가 건너간 밤이었습니다. 엄기분이 아침 일찍 휠체어에 앉아 이동을 부탁했습니다. 문숙희가 어디 가시는 거예요? 물었을 때 엄기분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순애 씨한테. 문숙희가 손잡이를 잡고 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의 어떤 결심이 이 이른 아침에 몸을 일으켰는지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본 사람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 1층 가족 휴게실은 이른 시각인데도 윤순애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소파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어딘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한 눈으로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을 때 윤순애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의 긴장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누구인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문숙희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엄기분이 윤순애의 맞은편 소파 앞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순애 씨, 내가 잘못했어. 그 6글자는 조용하고 낮았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평생을 병원 원장으로, 이 가문의 중심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살아온 여자가 지금 자신보다 오래 약한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람 앞에서 잘못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윤순애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순애 씨 남편 어른 몰래 약방 건물 서류를 가져온 거 맞아. 그 어른이 충분히 알 상태가 아니었는데 내가 서둘렀어. 이 병원이 그 땅 위에 있어. 그게 내 잘못이야. 윤순애는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 흐린 하늘이 두 사람의 침묵을 고요히 받아냈습니다. 언니, 나 알고 있었어. 그 말이 나왔을 때 엄기분이 멈췄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윤순애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을 안 했어. 언니가 실아 키워줬잖아. 말이 살려줬잖아. 소리 고쳐줬잖아. 그 은혜가 너무 컸어서 원한이 있어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 그리고 윤순애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 내가 말을 꺼내는 순간 다 무너질 것 같아서. 엄기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두 줄기가 주름진 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미안해, 순애 씨. 이 말이 30년이 걸렸어. 너무 늦었어. 윤순애가 처음으로 엄기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30년의 것들이 층층이 보였습니다. 원망도, 서러움도, 기댐도, 의지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말로 들으면 됐어. 그걸로 충분해. 엄기분이 순애 씨 불렀습니다.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건 바로잡아야 해. 윤순애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외로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말이죠. 엄기분이 말이를 했습니다. 뜻을 좇느라 잠깐 말이 이어지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 병원에서 계속 있을 거잖아. 주인으로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이미 많이 받았어. 실화 있고 말이 있고 그걸로 나는 충분해. 윤순애가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끝냈습니다. 두 여자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직 다 풀리지는 않았지만 막혀있던 무언가가 처음으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 같은 변화였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집안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진짜로 마주 앉아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들은 오히려 가장 늦게 꺼내지는 법이니까요. 그 아침 진기식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야망의 서류들도 치밀하게 정리된 계획들도 이미 다 의미를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엄기분이 먼저 속죄를 택하는 순간 기식이 쥐고 있던 마지막 패가 힘을 잃었습니다. 지는 것도 이기는 것도 아닌 그냥 게임 자체가 끝나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엉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기식이 먼저 눈을 내렸습니다. 어쩌면 이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기식이 먼저 눈을 피한 순간이었습니다. 엉경이 기식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기식이 바닥을 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수할게. 엉경이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각오한 것 같은 얼굴이거나요. 소리는 내가 데리고 있을게. 엉경이 말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자. 기식이 엉경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봤습니다. 자신이 이 여자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했는지를 그 눈빛 안에서 새삼스럽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기식이 말했습니다. 엉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위로도 용서의 말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외면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정직한 자리였습니다. 기식이 일어서서 코트를 걸쳤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엉경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같이 걷겠어. 엉경이 말했습니다. 소리한테 우리가 같이 가는 거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기식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걸었습니다. 엉경도 걸었습니다. 나란히 골목을 빠져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마침 그 골목 입구를 지나던 강마리가 봤습니다. 당직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장면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진기식과 윤원경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극적이지도 않은 그냥 두 사람이 함께 걷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강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식 과장님이랑 엉경 이모가 나란히 걸어가는 거 봤어요. 강세의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마리가 그 문자를 읽고 잠깐 웃었습니다. 맞아요 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복도에서 이풍주와 문숙희가 마주쳤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매일 마주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마주침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데 서 있는 방식이 미세하게 달라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문숙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풍주 씨, 이풍주가 받습니다. 이제 말해도 될까요? 그 말이 복도에 조용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풍주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침묵이었습니다. 문숙희가 계속했습니다. 좋아요.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말할 수 없었던 건 풍주 씨 주변에 정리가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게 다 정리되기 전에 제가 먼저 꺼내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이풍주가 문숙희를 봤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의사 가운을 입은 채로 이 병원의 복도 한가운데서 그 모든 배경이 지극히 일상적이었는데도 이 순간은 그 어떤 특별한 배경도 필요 없었습니다. 나도요. 이풍주가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말할 자격이 아직 제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말이 일이, 원장님 일이 다 정리되기 전에는요. 문숙희가 이풍주를 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 오래된 긴장이 풀리는 소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는데 지금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요, 문숙희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되는 때예요? 네, 이풍주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짧고 더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가 있었고 환자 보호자가 있었고 이 병원의 평범한 오후가 주변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두 사람만 잠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오히려 진짜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물녘 강세와 마리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달 전 마리가 홀로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보던 그 옥상이었습니다. 그때 강세가 말없이 나타나 마리 옆에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이번에는 처음부터 두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3월의 저녁 하늘은 2월보다 조금 더 길었습니다. 노을이 오래 남아 붉은빛과 보랏빛이 섞인 채로 서울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봄이 천천히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안에 어딘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꽃이 피기 직전의 냄새 같은 것이요. 강세가 난간에 팔을 올리고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마리도 그 옆에 섰습니다. 마리야. 응. 우리 언제 결혼할까? 마리가 강세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요? 했습니다. 강세가 난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말고 빨리 하고 싶어서요. 강세 씨 언제 이런 사람 됐어요? 마리 씨가 만든 거잖아요. 그 말에 마리가 잠깐 서울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 위로 별 하나가 막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별은 항상 혼자 나왔는데 오래지 않아 옆에 다른 별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강세 씨, 마리가 불렀습니다. 응. 어디서 살지 모르겠지만 강세 씨랑 사는 거면 어디든 좋아요. 강세가 마리를 봤습니다. 그 옆모습이 노을빛을 받아 조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말하는 마리의 얼굴이 조금도 꾸미지 않고 진심이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나도요. 강세가 말했습니다. 짧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의 밤이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기식과 엉경이 낯선 경찰서 복도에 앉아 있었고 엄기분이 병실에서 오랫동안 창밖을 보고 있었고 윤순애가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채로 앉아 있었고 이풍주가 퇴근길에 문숙희와 나란히 병원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커다란 도시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엄기분의 병실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병실 안 침대에 앉은 엄기분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빛이 병실 유리를 통해 조용하게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빌딩들의 불빛, 골목의 가로등, 저 멀리 흐릿한 산의 윤곽. 이 도시가 수십 년 동안 보아온 풍경이었습니다. 문숙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드실 거 없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엄기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문숙희가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잘하셨어요. 엄기분이 피식 웃었습니다. 너무 늦었지 했습니다. 문숙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그 말에 엄기분이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의 불빛이 저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불빛이었는데 오늘은 그 불빛이 처음으로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덜 무거웠습니다. 내려놓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엄기분이 아주 조용하게 혼자 말했습니다. 마리가 좋은 의사가 되겠구나.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기대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문장 안에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채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을 지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을 안고도 사랑은 계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졌습니다. 별난 가족들이 사는 도시 위로 봄의 첫 냄새가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120화, 이 드라마의 마지막 날이 밝아옵니다. 문숙희가 흰 봉투 하나를 마리에게 건넵니다. 마리가 안을 확인하고 눈이 커집니다. 이게 뭔가요? 원장님이 주신 거야. 이풍주도 그 봉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야, 이건 내가 결정할 게 아니야. 이옥순이 강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조기창 씨 묘에 한번 다녀오너라. 그 사람 아들이기 전에 내가 어른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봄볕이 내리는 병원 야외 정원에 처음 보는 웨딩 장식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회, 별난 가족의 마지막 하루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